자, 제1장 재무회계와 회계 원칙인데 우리가 재무회계는 주주나 채권자 같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재무제표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재무제표가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만이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지? 또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할 수도 있고 그를 목적으로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일정한 원칙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그걸 보고 회계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1장에서는 지금 재무회계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적인 얘기와 아울러서 이 회계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야. 자, 먼저 1절에 회계의인데 우리 회계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응? 회계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그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하는 얘기인데 이 정보 이용자는 말이 이게 엄청 많지만 우리가 주된 정보 이용자는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할 수 있어. 기업 내부에서 기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우리 대표적으로 경영진 이렇게 얘기하지 이걸 뭐 이사회까지 이렇게 확장시킬 수도 있는데 그냥 경영진이라고 그러면 이사회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주나 채권자를 얘기를 하는 거 그지? 예. 이 외에도 말이야 뭐 고객이라든지 일반 대중 또 정부 뭐 감독 당국 그지? 뭐 시민 단체 많이 있지만은 주된 정보 이용자는 어, 경영진과 주주나 채권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회계가 이렇게 이 기업에 관련된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어떤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느냐. 이거는 사회적 역할이라는 거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희소한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경제적 자원은 무한하지가 않아. 그지? 그걸 이제 희소하다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가 돼야 되고 또 그 투자된 금액 자체도 생산성이 높게끔 응? 생산성이 높게끔 활용을 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회계 정보가 필요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봐. 주주나 채권자들이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야. 그지? 그러려면은 각 기업들에 관한 정보가 필요가 되지. 또 마찬가지 기업에 투자한 자본 자체도 경영자가 훨씬 생산성이 높게끔 투자를 하려면 이 기업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이 주주나 채권자 경영진에게 이렇게 회계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게끔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야. 그다음 또 주주나 채권자들이 경영자에게 지금 돈을 맡겼잖아, 그지?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경영진이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이 돈을 활용을 했는지 그 결과 보고를 하는 거야. 그지? 재무제표를 통해서 주주나 채권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얼마만큼 잘 활용했는지 결과 보고를 한다는 얘기. 그 결과 보고의 수단이 바로 이 재무제표고 그게 바로 회계 정보다 이런 얘기고. 또 임금 협상을 할 때 회사가 얼마만큼 벌었는지 알아야 협상을 할 거 아니야. 그지? 마찬가지 이거 회계상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왔는지 그걸 기초로 해서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니까 또 공공요금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 공공요금 책정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 회계 정보는 이 다양하게 사용 활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회계 자체를 이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크게 둘로 구분을 해. 그래서 이 재무회계는 주주나 채권자 같은 외부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관리회계는 경영자와 같이 기업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 재무회계를 이게 외부 정보 이용자 같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일반 목적 제보 보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대표적으로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거고, 그지? 예. 그래서 이게 이 재무제표는 과거의 기업 경영 활동의 결과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과거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에게는 경영자에게 지금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특수 목적의 보고서만 있으면 돼. 내부 보고서만. 그리고 관리 이 재무회계에 비교해 볼 때는 상대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하는 얘기.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떤 제품에 투자를 할 거냐, 내가 공장을 증설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다 미래지향적 아니야, 그지? 경영자의 미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재무회계보다 관리회계가 더 미래지향적인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자, 지금 회계 이 쭉 살펴봤는데 이 책에 내가 여러분 쓸 때 각 이 절마다 바로 기출 문제를 지금 소개를 해놨어. 이론 문제로.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 중에 요 해당 절에 해당하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OX 문제를 구성을 한 거야. 자, 한번 봐봐. 회계 정보는 경제 실체 간 자원의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경제 실체 내의 자원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된다. 거기서 경제 실체 간 자원의 이동이라 이거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외부 정보 이용자인 주주나 채권자가 기업에 투자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뭐야? 재무회계야. 그 다음에 경제 실체 내에서 자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한다. 경영자에게 이제 경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자원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생산성이 높아질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한테 지금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 우리가 관리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맞는 얘기야. 두 번째로 재무회계 목적은 경영진의 수탁 책임 이행 등을 평가하고 경영진의 내부적 성과 평가나 신규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거다. 이거는 관리회계 목적이지 재무회계가 아니고. 회계 정보는 자본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존재되는 역선택이라 하는데 이게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문제를 안화해서 자본이 투자자로부터 기업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렇지.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회계 정보가 제대로 공시가 되면 또 주주나 채권자들이 훨씬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되게끔 유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다 하는 얘기야. 그다음에 또 네 번째로 회계 정보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이나 도덕적 행위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지금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얼마만큼 잘 운영 관리했는지 이거를 계속 보고를 해야 얘가 엉뚱한 짓 안 한다 그 말이야. 다섯 번째로 회계 정보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 자본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까 얘기를 한 거라. 그다음에 회계 정보는 정부가 효율적이고 적절한 자원 배분을 위한 적재적 수립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 정부에서 말에 세금을 매기고 공공예금 같은 걸 책정을 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거니까 이건 도움을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각 챕터마다 이론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할 거야. 앞으로 강의 진행이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이론 대비할 때 충분히 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자, 이제 2절 한번 보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게 이제 재무회계를 공부하는 거야. 재무회계의 목적과 재무보고다라는 얘기인데 재무회계 목적이 뭐야? 그래, 주주나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야. 기업의 자원을 제공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 누가? 주주나 채권자가, 투자자나 채권자가, 그지? 이 사람들이 기업에
투자 의사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더 구체적으로는 말이야 주주는 뭐야? 투자하는 거고 채권자는 신용 제공하는 거 아니야. 투자 및 신용 제공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데 이 주주나 채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야? 내가 투자했을 때 뭘 얼마만큼 얻을 거냐 이 얘기지. 주주라고 그러면 배당이라든지 주가 차익을 얘기하는 거고, 그지? 또 채권자라 그러면 원리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런 거야. 그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의 미래 순 현금 유입에 관한 정보다 하는 얘기인데 이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평가한다. 기업이 미래에 얼마만큼의 현금 흐름을 가져올 것인지 이 기업에 귀속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우리가 할인율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의 가치다 그 말이에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를 했을 때 그게 그 해당 기업의 가치다 하는 얘기야. 그지? 그래야 이 미래의 이 기업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 배당을 받을 거고 주가 차익을 얼마 될 거고 원리금 제대로 상환받을 수 있을 거냐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이제 주의할 거는 말이에요. 이 재무회계가 대상으로 하는 정보 이용자는 우리가 주주나 채권자가 주된 정보 이용자지만 경영진이나 감독 당국, 일반 대중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은 직접 이해관계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주요 정보 이용자들을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재무회계가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정보 이용자는 누구다? 주주나 채권자다 하는 얘기야. 이렇게 경영진이나 감독 당국, 일반 대중은 아니다 하는 얘기야. 이거는 내 경영진은 관리에게라고 얘기를 했지.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정보 자체는 재무회계하고는 전혀 또 다른 형태란 말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가 대상으로 하는 직접 주요 정보 이용자는 주주나 채권자다 하는 거 주의하고, 자, 이 재무회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재무제표야. 재무제표 종류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다 알지?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말이에요. 이 재무제표라는 개념보다는 재무보고라는 개념을 뒀어. 무슨 얘기냐? 이게 재무제표에 계량화하기 어려운 질적인 정보, 그리고 재무제표는 과거 지향적인 정보만 담고 있으니까 보다 미래 지향적인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미래에 이 기업이 속한 산업 환경이 어떠냐 이거야. 그지? 좋냐 안 좋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건설업이다 이거야. 앞으로 건설업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 이거는 뭐 숫자로 표시하기는 애매하잖아. 그지? 예. 그다음 또 미래 지향적인 정보. 이 기업이 지금 앞으로 미래 투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까지 포함된 개념이 이 재무보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재무제표는 다시 이 계량화돼서 전부 숫자로 표시돼 있어. 그래서 숫자로 표시하기 어려운 질적인 정보. 그다음에 재무제표는 과거 기업 경영 활동의 결과물을 담고 있으니까 과거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예. 근데 미래의 기업의 투자 계획들을 얘기해주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보까지 포함된 개념, 그걸 우리가 재무보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는 재무회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정보, 질적인 정보, 미래지향적인 정보까지 포함되는 재무보고 개념을 사용하더라 하는 얘기 기억을 하고, 자, 거기 지금 기출 지문을 한번 보자고. 이런 문제. 자, 1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뿐만 아니라 경영진, 감독 당국 및 일반 대중과 같은 기타 당사자들도 정보 이용의 주요 대상으로 한다. 주요 대상은 아니야. 주요 대상은 주주나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뭐 이 사람들한테도 지금 간접적으로 다 정보가 제공이 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이지는 않지.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서는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계량하기 어려운 질적인 정보와 미래지향적인 정보까지 포함된다. 오늘날에는 그냥 재무제표만 달랑 공시하는 게 아니라
주석이라든지 또는 보충 명세서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추가로 더 많이 공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세 번째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에 대한 청구권 및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나타냄으로써 보고 기업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이 기업의 가치는 말이에요. 보고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거야. 응?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영업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줄 것인지 예측을 해서 그거를 일정한 할인율로 했을 때의 가치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했을 때에 이때 이거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는 말이야 뭘 얘기를 하냐면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시점에 현재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 시점에서. 근데 이 가치는 계속 변한단 말이야 지금. 응? 그지? 요 평가하는 그 시점에서의 가치지만 우리가 주식 가격이 계속 변하잖아. 그지? 주식 가격이 변한다는 얘기는 미래 현금 흐름 예측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재무제표 작성한 시점에서의 지금 현재의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거고 이 기업의 가치는 이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이 변함에 따라서 계속 변동하게 돼. 따라서 요게 이 현재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가하고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미래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한 가치다. 주가는 지금 미래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본 여기 재무상태표상에서의 이 자본 금액은 과거의 재무상태표 작성했을 때의 가치, 예? 그러니까 그 작성 시점에서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지? 근데 이게 꼭 맞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야. 주가가 우리 계속 변하잖아.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상의 자본의 금액이 그 기업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야. 자, 4번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으므로 정보 이용자들은 재무보고서 이외의 다른 원천에 입수한 보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재무제표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 완벽한 정보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정보를 다른 원천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 5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의사결정은 지분 상품, 채무 상품을 매수, 매도, 보유하는 것과 대여 및 기타 형태 신용을 제공 또는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투자 및 신용 제공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다 하는 얘기야. 맞는 얘기고. 자, 이제 3절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얘기인데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재무회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재무제표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재무제표를 기업한테 네 마음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기도 힘들고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하고도 비교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걸 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다. 이거를 영어로 GAAP 약자로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더 얘기를 하게 되면 회계원칙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적 사건을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방법이다. 이 경제적 사건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 회계학에서 공부할 때 회계원리 공부할 때 이렇게 했잖아. 거래라고 얘기했잖아.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를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방법이다. 다시 거래는 뭐라 그래서? 기업의 재산, 재산 상태의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 그렇게 얘기했지. 예. 원래 거래하고 경제적 사건 오면 경제적 사건이 훨씬 더 커. 거래 위에 꼭 기업의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 좀 더 큰 개념이지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기업에서 관련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재무제표에 어떻게 보고할 거냐 그 보고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 회계 원칙은 말이야 특징이 있어. 회계 행위 지침이며 지도 권리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반드시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KIFRS라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또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 이렇게 요에 맞춰서 회계 처리해야 돼. 그게 바로 회계 행위 지침이다 하는 얘기야. 그다음에 보편 타당성과 이해 조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 지금 회계 원칙 만들어낼 때 말이에요. 어떤 다양한 여러 가지 대체 가능한 회계 처리 방법들을 다 인정을 했어. 자, 예를 들어봐. 우리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선입선출법이 있고 평균법이 있고 또 개별법도 있고 그래. 이거를 다 인정을 해줬어. 이게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인정을 해줬다고 말이야. 그래서 보편 타당성이 있다 이 말은 모든 기업들이 큰 불만 없이 이걸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기 업종에 맞는 그런 방법을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해 조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편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가 대체 가능한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융통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다음에 이 회계 원칙은 경제적 사건이 이게 엄청 이 경제 자체가 발달이 되면서 말이야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이 돼. 그럼 그에 맞춰서 이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그런 방법들도 개발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회계 원칙은 계속 변한다 이런 얘기야. 아까 얘기했지만 이 회계 원칙이 필요한 이유 신뢰성, 비교 가능성, 이해 가능성 이 세 가지 이 요소 때문에 회계 원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고. 자, 우리나라 회계 원칙은 말이야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회계 원칙을 만드는데 금융위원회 있지 이거는 우리 국가라고 생각하면 돼. 국가가 한국회계기준원 이거 지금 민간 연구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마찬가지 금융위원회에서 투자해서 만든 거니까 꼭 이거를 민간단체라고 얘기하기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보자고. 공공규제기관 아예 공공기계기관 이거는 민간 규제기관, 민간 전문가 단체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그래서 공공규제기관이 금융위원회가 재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해서 회계 원칙을 만든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회계 기준이 두 가지인데 KIFRS가 있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있고. 자, KIFRS는 상장 회사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채택한 회사들. 그 외에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 적용을 하는 거야. 큰 차이는 없지만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조금 더 단순해. 그럼 지금 우리 책은 전부 다 이 KIFRS 기준으로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회계 원칙의 재정 과정을 물어봤지. 금방 얘기했다. 공공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민간 규제기관인 한국회계기준의 위임해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 그럼 지금 어떻게 만들 거냐? 저희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기본적인 명제나 가정을 기초로 해서 회계 원칙을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걸 보고 이제 연역적인 방법이다 하는 얘기고. 귀납적인 방법은 회계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회계 처리 방법 중에 하나를 회계 원칙으로 채택을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을 압력을 그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 과정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응?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과 압력이 가만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방법인데 현행 회계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 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만든다 하는 얘기야. 자, 회계 기준원에서 말이야 이렇게 연역적인 연구 방법으로 회계 기준을 만들어내고 요거를 공표를 해. 그래서 이해 관계자들한테 야 이렇게 지금 우리 만들려고 하는데 너들 의견이 어떠냐? 그래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회계 기준을 만들어내니까 영역적인 연구 방법과 귀납적인 연구 방법이 혼재돼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게 지금 기출 문제 지문을 한번 보자. 회계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서 신뢰성, 비교 가능성,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맞는 얘기고. 우리나라의 회계 원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수의 권위 있는 전문가 합의에 의해서 우리나라 회계 이론과 회계 실무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서 기업의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범이다. 그랬지? 맞는 얘기고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KIFRS 일반 기업회계 기준 등으로 구성이 되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KIFRS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아니야. KIFRS는 상장회사하고 자발적으로 채택한 회사야. 그지? 그래서 이게 지금 외부 감사를 받는다고 그래서 반드시 KIFRS 하는 게 아니야. 상장회사만. 외부 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 비상장 아직 상장이 안 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일반 기업 기준 적용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상장 여부로 따지는 거지 외부 감사 여부로 따지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 네 번째로 KIFRS 적용 범위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규모회사라도 상장회사면은 KIFRS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IFRS를 적용하냐 안 하냐 얘기는 외부 감사 대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상장회사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회계 규제는 정부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 회계 규제라고 돼 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말이야. 이거는 회계 규제라는 거는 회계 정보를 많이 공시하도록 규제하는 거예요. 응? 회계 규제라는 거는 국가가 기업들한테 야, 너 관련된 정보를 다 공시해라. 많이 공시해라. 이런 얘기야. 응? 빨리 공시해라. 이 얘기가 회계 규제야. 그 이거는 정부 실패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뭐다? 자본시장이 이런 정보가 제대로 공시가 안 되면 자본시장이 엉터리가 되겠지. 이제 시장 실패를 방지한 거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 헷갈리면 안 되고 연역적 방법에 의한 회계 원칙의 제정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역적인 연구 방법의 단점이 이거야. 바로바로 회계 원칙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어. 귀납적인 방법은 말이야. 회계 실무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거래가 발생했으니까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바로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 얘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연역적인 방법은 그런 사건들이 여러 개가 발생이 되고 이게 이 회계기준원에 보고가 되고 그럼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또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 의견 수렴을 해서 만들어내니까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야. 네? 그렇게 정리하고 자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본시장에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이론이다. 그럼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여러분들 봐봐. 요새 가상학계 때문에 말이에요. 갑자기 뭐 하루 사이에 몇천 포인트만 올랐다가 갑자기 폭락을 하고 이게 뭐야? 이거는 효율성이 없는 거지. 이걸 이제 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 왜 갑자기 하루 사이에 그냥 이렇게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그러냐는 얘기야. 정보 자체가 제대로 공시가 안 되는 거야. 정보가 공시가 안 되니까 A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B는 정보가 없어. 얘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B는 정보가 없어. 그러면 하루 사이에 얘는 정보가 많으니까 그지? 얘보다는 훨씬 더 이익을 많이 챙길 거야 얘기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효율성이다라는 자본시장의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정보가 제대로 공시돼야 된다 그 말이야. 누구한테는 공시되고 누구한테는 공시가 안 되고 하면은 누구는 갑자기 얘보다는 훨씬 더 이익을 많이 얻었다가 또 얘가 주가를 확 빼버리면은 이 주가가 또 폭락을 하는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 회계 정보가 제대로 공시가 돼서 어느 누구도 정상 이익 정도만 챙겨야지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야.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는 어떤 정보가 제공이 되고 누구한테는 제공이 안 되고 이런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내부자 정보가 존재한다 그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다른 말로 초과 수익이 얻을 수 없는 상태, 이 얘기는 내부 정보가 없는 상태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어? 누구든지 자기 정상 이익 정도만 챙겨야 되지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그럼 과연 지금 현재의 주식 가격이 주가가 어떤 정보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지 이 가설을 한번 만들어 봤어. 가설이야. 약형의 효율적 시장 가설은 이미 옛날에 발표된 정보는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정보고, 이런 가설이고, 중강형은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는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강형의 가설은 내부 정보까지, 아직 발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까지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의 자본시장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는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어. 응?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부 정보까지는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럼 내부 정보 가지고 얼마든지 어떤 사람은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렇게 되면 자본시장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내부 정보가 만들어지지 않게끔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내부 정보가 만들어지지 않으려면은 공시 범위가 확대돼야 돼. 봐, 지금 이렇게 공시 있는데 요까지만 공시하고 요건 공시 안 했어. 이 내부 정보가 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다 공시해라 이런 얘기야. 또 시차 문제야. 빨리 공시해야 되지. 이렇게 늦게 공시하면 요 기간 동안은 뭐야? 내부 정보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경제성을 고려하라는 얘기인데, 이 정보를 얻는데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공시가 돼야 돼. 이걸 어렵게 만들어 버리면 누구한테는 이게 내부 정보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봐, 내부 정보가 만들어지지 않게끔 해야 된다. 많이 빨리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공시해라. 어? 그래서 내부 정보가 만들어지지 않게끔 이런 식의 정보의 공시와 관련해서 이런 시사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요 중강형의 이 가설만 성립이 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요것만 제대로 다 공시가 돼도 이 정보 이용자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하더라 이거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이익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하고 말이야, 똑같은 회사야. 기업 규모도 비슷해. 벌어들인 게 지금 단기 순이익이 10,000원씩이다 이렇게 해보자고. 그런데 자, 이 단기 순이익보다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그럴까? 감가상각비가 얘는 5,000원이고 얘는 3,000원이야.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보면 얘가 5,000원이고 얘 7,000원이다. 그럼 실제 돈 번 건 똑같은데 감가상각비라는 현금 지출이 없는 이 비용 자체를 얼마를 계산하냐에 따라서 단기 순이익이 틀려졌지. 자, 그러면 중강형의 가설만 성립이 돼도 정보 이용자들이 요 단기 순이익가에다가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할 거냐, 영업이익의 기준으로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이 영업이익은 그냥 실질 현금이다, 실질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정보 이용자들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강형의 가설만 성립이 돼도, 그 왜 그러냐? 자기 돈이 투자됐으니까 엄청나게 고민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봐라. 이렇게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현혹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조작하는 것 자체, 응? 조작하는 거야. 이 단기 순이익을 조작해봤자 주가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네 번째는 무슨 얘기냐? 장난치지 마라고 말이에요. 단기 순이익을 조작하려고 하지 마라. 정보 이용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더라 그런 얘기. 이해하겠지? 자, 이쯤에서 또 기출문제 지문을 한번 보자고. 자, 1번에 자본시장이 효율적이라 하면 어떤 정보가 이미 증권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는 비정상적인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맞는 얘기야. 기업 결산 후 단기 순이익이 증권시장에 알려지면 그 정보가 지체 없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중강형의 효율적 시장 가설에 검증될 수 있다. 아까 중강형이 지금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는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그런 얘기야. 세 번째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감가상각 방법이 달라 순이익이 다르게 나타날 경우 투자자들은 두 회사가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금방 얘기했어. 당기순이익이 다르다 하더라도 기업의 실질 현금 흐름이 같으면 그 회사는 동일한 가치가 있는 걸로 판단한다. 이 지금 이 투자자나 투자자들은 이렇게 기업의 진실한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 당기순이익을 조작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의미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장 공부를 했는데 앞으로 강의가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니까, 응? 여러분 이론 시험 대비하는 데는 뭐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응?